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돌아보면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참 떠오릅니다. 제가 처음 며느리로 들어섰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분께는 이미 며느리감으로 찜해두신 분이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고도 없이 제가 등장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 싶습니다. 남편이 저를 결혼 상대로 소개했을 때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갑다 못해 단호했습니다. 절대로 그 아이랑은 안 된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부모 없이 자란 애는 어디서든 티가 나는 법이다. 그런 집안에는 며느리로 들일 수 없다라고 하시며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설득하려는 시도로 시작했던 시어머니의 반대는 점점 더 강도 높아졌습니다. 한 번은 제 앞에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당장 헤어져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가 아는 애랑 다시 만나봐. 그 집안도 훌륭하고 우리 집안하고 잘 맞는다니까. 제가 옆에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남편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더 이상 그런 얘기하지 마. 나는 이 사람 아니면 안 해.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의 반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시어머니의 뜻을 거스른 일이 있었는데 그날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이게 어디서 어른 말을 따르지 않고 니까 것이 감히 들어와? 당장 나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순간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를 감싸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 장면을 보고 바로 저를 감싸며 외쳤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이렇게까지 하실 거면 저도 참지 않아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며 결국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저와의 결혼을 감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고 결혼 후 처음 2년 동안은 시어머니와 일체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한 감정도 있었지만 조용히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죠. 바로 아들의 출산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손자를 보고 싶으셨던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부터 남편에게 연락을 하셨고 나중엔 저를 직접 부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심지어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며 다가오셨습니다. 솔직히 그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년 동안 서운했던 기억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죠. 그러나 남편은 저를 설득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른이 먼저 손 내미셨잖아. 이번엔 받아주자. 기회를 한번 드리자. 그래도 마음이 풀리진 않아.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당신도 알잖아. 그래도 내 어머니셔. 나를 위해 당신이 좀 봐주면 안 될까?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의 말에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년 만에 시어머니와 다시 연결되었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그 관계를 받아들였죠. 그 후 몇 년간 저는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명절 준비며 제사며 처음에는 낯설고 버거웠지만 묵묵히 해냈습니다. 내가 맡은 역할이라 여기며 책임을 다하려고 했었죠. 그런데도 가끔은 묻고 싶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제 마음을 과연 시어머니께서 알아주실까? 이 이야기는 결국 그 노력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 생신이나 명절 같은 큰 행사에서는 제가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떠올리면 참 많은 일이 생각납니다.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을 때 저는 그날을 특별히 잘 보내드리고 싶어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우선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전부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갈비찜부터 잡채, 다양한 전 요리, 생선찜,
그리고 후식으로는 직접 만든 백설기와 과일 플레이트까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렸습니다. 평소에 좋아하시던 음식을 떠올리며 요리를 준비했는데 새벽부터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생신상 옆에는 작은 이벤트로 꽃다발과 손편지를 준비했죠. 편지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손자와 함께 행복한 날들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담아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엔 뭐 이런 걸 준비했니? 하며 무심한 듯 말씀하셨지만 한참 후에 미소를 지으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시동생에게도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아직 미혼이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기에 제가 그에게도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가끔 시동생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준비해 시댁에 가져가기도 했고 그의 생일에는 남편과 함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죠. 시동생이 아플 때는 집에서 손수 끓인 미역국과 간단한 반찬을 챙겨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인지 시동생은 저를 향해 크게 불만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모든 노력들이 당연한 듯 여겨질 때면 마음이 조금 씁쓸해지곤 했습니다. 명절은 정말 대대적인 일이었습니다. 시댁에는 늘 많은 친척들이 모였는데 손님 맞이를 위해 음식 준비를 맡는 건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었습니다. 떡국에 넣을 만두를 빚고 생선전과 동그랑땡을 부치고 나물무침을 만들며 하루 종일 주방에서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며느리가 손이 참 빠르네. 내가 하는 것보다 낫다. 사실 시어머니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시장에서 필요한 재료를 사오시거나 제가 힘들어 보이면 반찬을 하나씩 맡아 하셨죠. 하지만 저는 워낙 손이 빨라서인지 결국 주요 요리는 제가 거의 다 해내게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면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하며 수발을 다 들었죠. 그러다 보면 허리가 뻐근해지고 다리가 아팠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참 잘한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 묵묵히 해냈습니다. 손자가 태어나고 난 뒤에는 또 다른 일이 추가되었죠.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도 이제 가풍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니? 하시며 제사를 새로 추가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저는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제사 준비 역시 모든 음식과 상차림을 준비해야 했기에 매번 큰 일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의 양이 많아 시어머니께서도 도와주시긴 했지만 대부분은 제가 혼자 해냈습니다. 새벽부터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죠. 어른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요리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습니다. 차례가 끝난 뒤에도 설거지와 뒷정리는 온전히 제 몫이었죠. 시어머니께서 간혹 내가 더 할 걸 그랬다 하시며 미안한 척 하시긴 했지만 결국 그 모든 수고는 저의 역할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는 사실 단순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던 과거를 떠올리면 내가 조금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지배했었거든요. 이 모든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맡겨진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렇게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했는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 건 동서가 들어오면서부터였습니다. 결혼한 지 8년 만에 저는 드디어 동서를 맞이하게 되었죠.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사실에 나름대로 설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 며느리로서 모든 책임을 도맡아온 저로서는 동서와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가늠할 수 없었으니까요. 동서는 저와는 참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첫 인상부터가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한 태도에서 그동안 제가 봐왔던 전형적인 며느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사를 왔을 때부터 모든 행동이 뚜렷하고 분명했습니다. 동서는 시어머니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아주 명확히 밝혔습니다. 어머님, 저는 생신이나 제사, 명절 같은 행사들에 힘을 쓸 생각이 없습니다. 제 일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명절에는 저희 집부터 갈게요. 제가 외동딸이라서 엄마를 챙겨야 하니까요. 이 집엔 형님이 계시잖아요. 형님은 부모님이 안 계시니 갈 곳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댁은 형님이 지키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한텐 그런 걸 요구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당황스러움에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노력해왔습니다. 명절 준비며 제사며 모든 것을 혼자 도맡아 왔던 저로서는 동서의 이러한 태도가 굉장히 낯설고 충격적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이런 말을 들으면 불쾌하시거나 당황하실 법도 한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동서의 의견을 지지하셨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어차피 며느리는 첫째만 있으면 되지. 너는 네 일이나 네 집안을 우선으로 해라.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동서의 말에 이토록 쉽게 동조하시다니 믿기지 않았죠. 오랫동안 저를 탐탁지 않게 보셨던 시어머니께서 이제는 제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것을 당연시하며 동서에게는 모든 것을 면지해 주시는 모습이 묘하게 씁쓸했습니다. 동서가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서 그런지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밝히고 그것을 관철시키는 모습이 부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와는 너무 다른 삶의 태도에 어딘가 소외된 기분도 들었죠. 그 후로 저는 며느리는 첫째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을 여러 번 곱씹었습니다. 동서의 말과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가 지금껏 시댁에서 노력하며 살아왔던 모든 시간과 제 역할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동서를 보며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와는 너무 다른 태도였기에 조금 낯설기도 했지만 솔직히 그 자신감과 태도는 부러움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동서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밝힌 대로 행동하더군요. 제사가 있든 명절이 되든 심지어 시어머니 생신날에도 동서는 항상 나중에 오거나 아예 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내심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어느 정도 익숙해지더군요. 반면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께 잘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을 미리 준비하고 생신이 가까워지면 집안을 정리하며 손님 맞이를 준비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려 애썼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시어머니께서는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네가 제일이다. 네가 제일 내 며느리다. 나는 네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뿌듯함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동서가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해도 괜찮은데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제 마음속에는 조금씩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 어차피 성격도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다르니 동서가 그러든 말든 나는 나의 할 도리만 하자.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동서의 태도는 동서의 삶이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한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단순히 각자의 방식으로 살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동서를 너무 편애하기 시작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동서가 시어머니께 이것저것 부탁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동서는 시어머니께 어머님, 제가 바빠서 그런데 집에 있는 반찬 좀 챙겨주실 수 있으세요? 라며 요청하거나 갑작스럽게 시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마다하지 않으시고 동서의 부탁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 둘째야,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동서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점차 시어머니 태도가 동서에게만 더 부드럽고 특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저는 늘 묵묵히 시댁일을 도맡아 해왔지만 시어머니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은 점점 간결해지고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시는 듯 보였습니다. 가끔은 시어머니께서 동서를 감싸며 애는 바쁘잖니? 네가 도와줘야지 라고 하실 때 그 말이 마음이 깊은 상처로 남기도 했습니다. 제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마치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처럼 느껴질 때면 서운함이 밀려왔죠. 시어머니의 편애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은 단순한 오해에서 끝나지 않고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동서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실 결혼 후로 동서와는 딱히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기에 갑작스러운 전화에 조금 놀랐습니다. 평소에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 이상의 관계를 만들지 않던 동서였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죠. 형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웬일로 연락했어? 저기, 어머님이 저보고 형님한테 말씀드리라고 하셨어요. 형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해서요. 도와달라니? 무슨 일인데? 형님이 우리 아버지 제사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동서 아버지 제사를 내가 준비하라고? 무슨 소리야 그게? 저희 엄마가 말씀하시길 시댁에서 제사를 지내는 걸 보니까 우리 아버지 제사를 지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배워서 해보면 어떻겠냐고도 하셨고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런 거 할 생각 없거든요. 형님이 시댁 제사도 다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니 저희 아버지 제사도 형님께서 맡아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황당함을 넘어 어이가 없어 말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시댁의 모든 제사를 도맡아 하느라 고생했던 제게 이제는 동서의 아버지 제사까지 떠넘기겠다는 말에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아니 잠깐만, 동서 아버지 제사를 왜 내가 준비해야 해? 동서 어머니도 계시잖아. 우리 엄만 그런 거 몰라요.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배워오라고 말을 한 거죠. 형님이 좀 해주세요. 미국에서 오래 살아 그런지 뭐 이런 거 축제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준비하는지 이런 거 아무 상관없거든요. 아, 그리고 어머님도 참석하신다고 하셨어요. 형님은 이런 거 잘하시니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 집에서요. 뭐라고? 동서, 우리 집에서? 아니 지금 무슨 말을? 아, 그게요. 어머님이 말씀하시길 형님 집이 제사 준비에 더 적합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딱 맞게 아주버니가 출장을 가신다고 하던데 그냥 후딱 하죠. 그리고 형님, 제가 돈은 드릴게요.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하던 거니까 별 문제될 것 없잖아요? 그 순간 저는 동서가 너무나 뻔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정한 날짜를 확인해 보니 그날은 마침 남편이 해외 출장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날을 일부러 고른 건지 아니면 정말 그날이 동서 아버지 기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모든 것이 저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동서는 마치 당연한 부탁을 하는 듯 뻔뻔하게 굴었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전화기를 쥔 채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동서의 말을 동조하며 저에게 맡기려고 했다는 사실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동서가 아버지 제사를 저에게 떠넘기겠다는 것도 황당했지만 그 장소를 우리 집으로 정한 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서의 태도도 어이가 없었지만 저는 우선 정중하게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동서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인 것 같아. 내가 시댁 제사를 맡아온 것과 이건 다른 거야. 그리고 동서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 아니야? 동서 아버지 제사는 동서가 책임져야 하는 게 맞지 않겠니? 형님, 그냥 한 번만 도와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어렵게 나오실 줄은 몰랐네요. 알겠어요. 어머님께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상황이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서가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다시 한다고 했으니 결국 일이 더 복잡해질 게 뻔했습니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죠. 곧바로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너 둘째한테 도와준다고 했니? 아니면 안 한다고 했니? 어머니, 그건 동서가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일이지 않을까요? 제사를 지내고 싶다면 자기가 직접 하거나 그 집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왜 그걸 제가 맡아야 하죠? 아휴, 며느리야. 한 번 해주면 되잖아. 애 비위 좀 맞춰주라고. 그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니? 어머니, 제사라는 게 가볍게 준비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왜 제가 그걸 떠안아야 하는 건데요?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말이다. 애가 나한테 용돈을 따로 챙겨줘. 매달 200씩 말이야. 네가 안 해주면 걔가 기분 나빠할 거 아니냐. 그러면 다음 달부터 내가 그 200을 못 받을 수도 있단 말이다. 그러면 그 돈 너희가 줄 수 있겠니? 네가 매달 200씩 챙겨줄 거야? 아니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께서 직접 해주시면 되잖아요. 왜 그걸 저한테 떠넘기시는 거예요? 한 번 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네가 시댁제사는 잘하면서 왜 동서 것은 못 해준다는 거야? 그냥 너희 집에서 차리고 손님들 잘 맞이해주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힘들어?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돈 때문이었고 시어머니께서는 동서가 주는 용돈을 잃지 않기 위해 저를 희생시키려 하고 계셨습니다. 돈이었구나. 결국엔 다 돈 때문이었구나. 저는 속으로 되뇌며 너무도 씁쓸하고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일 뒤,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결심했죠.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모든 것들, 억울했던 기억들, 그리고 어이없는 요구들까지 이번이야말로 제 목소리를 내고 제 뜻을 분명히 보여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인내심 많다고 여겨졌던 저였지만 이번엔 다를 거라고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해외 출장 중인 남편에게 이 일을 알리는 건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만큼은 제 힘으로 이 상황을 마무리 짓고 싶었습니다. 나도 말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사라고 해서 대충 넘기거나 무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제사상을 차릴 때 필요한 재료를 하나하나 꼼꼼히 사드렸고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이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빠르다는 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상차림을 완벽하게 준비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제사를 위한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상을 넘어 저만의 메시지를 전달할 준비를 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당일 약속된 시간에 맞춰 시어머니, 동서의 어머니 그리고 시동생 부부가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들을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자,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형님, 고맙습니다. 정말 잘 부탁드릴게요. 하지만 거실로 들어가 제사상에 놓인 상을 본 순간 그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듯 두 손으로 입을 가리셨고 시동생 부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동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동서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제사상을 가리키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말을 잃으신 듯 한참 동안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제사상 위에는 제가 준비한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얘,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거실 한복판에 놓인 제사상 앞에서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두가 제사상을 바라보며 어리둥절해하는 가운데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지내는 저희 부모님 제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봤죠. 어머니,
인사하세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원망하시던 저희 부모님이세요. 처음 뵙는 거죠? 동서도 서방님도 다들 인사하세요. 그제야 제사상 위에 놓인 사진을 본 그들의 표정이 완전 굳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 부모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제 부모님 제사상을 제가 차렸는데 뭐가 문제죠? 제 부모님이세요. 인사들 하세요. 그리고 예의를 갖춰주세요. 거실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 입은 떡 벌어졌고 동서도 말을 잃은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의 단호한 태도와 날카로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듯 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시어머니가 결국 폭발했습니다. 미쳤냐 너? 사람 불러놓고 지금 이게? 그러면서 시어머니 제 등짝을 때리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아이가 놀라 울음을 터뜨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안 미쳐요? 매달 200만 원씩 용돈을 주니까 그거 끊어질까 봐 남의 아버지 제사를 저한테 시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미친 거 아니에요? 동서, 똑바로 봐. 제사는 이렇게 지내는 거야. 이렇게 지내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가서 네 아버지 제사도 잘 지내보라고. 동서 어머니, 여길 오셨네요. 제사상 구경 잘 하셨어요? 그런데요, 저도 며느리고 돌아가셨지만 저도 제 부모님의 딸이에요. 만일 동서가 저와 같은 일을 당했다면 기분 좋게 그렇게 차려입고 오실 수 있었을까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네? 저의 단호한 말투에 거실의 공기는 점점 더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말문을 잃은 채 고개를 숙이거나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사상 앞에서 팔짱을 끼며 쏘아붙였습니다. 저 미쳤으니까 다들 알아서 하세요. 그래도 정성껏 차린 제사밥인데 드시고 가시겠어요? 아니면 싸드릴까요? 그 말에 다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듯 하나둘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아이 그리고 사진 속 부모님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아이를 꼭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억울함, 서운함, 그리고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가 제 눈물을 닦아주는 작은 손길이 느껴졌지만 저는 한동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와 함께 조용히 온전히 제 부모님을 위한 첫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무겁고 침울한 표정으로 집안일을 하고 있는 걸 본 남편은 다가와 조용히 물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동서와 시어머니 그리고 제사까지 동서 아버지의 제사를 제가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받았던 일부터 결국 제가 준비한 제사상에 부모님 사진을 올렸던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뭐라고 하셨는데? 결국엔 내 등을 때리면서 미쳤냐고 하셨지. 동서와 어머니 모두 떠났고 나는 아이랑 둘이서 부모님 제사를 지냈어.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한숨을 길게 내쉰 그는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금 당장 통화 가능하시죠? 어머니 저 그 얘기 다 들었습니다. 용돈 받으시려고 우리 가족을 팔아 넘기셨어요? 매달 200만 원 받으시니 좋으셨죠? 그런데 그 돈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첫째 며느리 그렇게 이용하시는 게 당연했습니까? 좋습니다. 그 200만 원 받으시면서 잘 살아보세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 며느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어머니가 나중에 깨달으시겠죠. 그런데 그땐 늦을 겁니다. 이제부터 저희는 어머니와 다시 절연할 겁니다. 후회 없이 잘 살아보세요, 어머니. 200만 원 받으시면서요.
그렇게 전화를 끊은 남편은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하더군요. 자신이 너무 못난 남편이라면서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남편은 그 말에 저도 그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우리는 다시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번엔 남편도 단호했고 저 역시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가족은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매년 제 부모님 제사를 지내며 남편과 아이와 함께 부모님을 기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항상 제사 준비를 도와주고 제 부모님께 예를 다하며 저를 위로해 줍니다. 그런 남편에게 늘 고마움을 느낍니다. 처음엔 참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가족을 위해, 화목을 위해, 무엇보다도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내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헌신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와 동서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응어리도 점차 풀려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저희를 보며 흐뭇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오늘도 아이와 남편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